안녕하세요. 도쿄왕자입니다. 이번 주 경제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과 CPI 발표, 그리고 카카오뱅크 폭락이 있었습니다. 먼저 금리 인상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금리 인상은 돈 있는 현금 부자들만 좋은 거고 나머지는 좋을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끌에도 주고 나겠지만 무주택자들도 같이 죽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 통장 쓰고 있는데 작년에 21년 작년에 2%대였는데 이번 달은 5.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의 신용점수는 900점대로 만점에 가깝고 서울에 집도 가지고 있음에도 금리가 이렇게 뛰어버렸습니다. 아마 저보다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금리가 더 뛰었겠죠. 그런데 기사를 보면 5%짜리 예금을 찾아서 원정에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당장 대출 이자가 예적금 이자를 압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현금이 최고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는 거고 경기가 박살이 나는 건데 재테크는 투기일 뿐이고 착실히 절약하고 돈을 모아서 적금을 드는 게 건전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것도 역시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죠. 댓글을 봐도 사람들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마무시한데 이때 금리가 올라봐도 좋을 게 없다는 그런 글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글인 거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보다는 비공감이 더 많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만원 적금해서 이자로 5%를 받아서 500원을 받아도 이번 달에 계란이 600원 올라버리면 저는 손실을 보는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자가 오르는 게 올바른 세상이고 현금은 모아야 하는 거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 말일까요? 다이어트를 해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살이 잘 안 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있는데 만약 10대가 밥을 많이 먹으면 기초대사량도 높고 성장하는 시기니까 어지간해서 살이 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살이 찐다고 해도 힘이 넘치는 시기니까 체중 대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겠죠. 하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몸은 성장을 지나서 노화로 접어드는 거고 기초대사량도 줄어듭니다. 체력도 떨어지니까 같은 몸무게라고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운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고요. 저 역시도 80년대처럼 금리를 15% 넘게 줄게 된다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적금 들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지 연봉을 높일지에 대한 글을 쓰겠죠. 하지만 이때의 전제는 성장하는 시기에 한다는 거죠. 70년대와 80년대는 물가도 역시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도성장 시기였기 때문에 회사는 커지고 월급은 오르다 보니까 물가를 무시하는 거고 적금 들면서도 돈을 불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기인 거죠. 당연히 경기는 좋지 못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적금 이자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 거고 일자리에 줄어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현금 있는 부자만 승리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적금을 들어서 재산을 불려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 거고 돈을 아껴야 하는 거고 주식 같은 건 패가망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주입을 받은 사람들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유튜브에서도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엄청난 구두쇠가 있습니다. 장인한테서 미친놈 소리 듣는 사람인데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이사를 할 때 돈이 든다고 장인이랑 처남한테 짐을 나르겠던 사람입니다. 이삿짐 센터를 안 부르고 장인이랑 처남 시켜서 짐을 나르겠던 거죠. 그러면서 탕수육은 안 시켜주고 짜장면만 몇 개 사주고 치운 사람입니다. 고문상을 돌면서 펜타일을 주워다가 자기 차 타이어를 교체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무조건 아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6년 전에 아파트를 전액 현금을 주고 부산에 3억 주고 샀었는데 이 집이 작년까지 8억을 넘어서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보고 양도소도 안 나온 기간이 지났으니까 팔고 다른 거 하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 사람은 무시를 했었습니다. 집은 팔아야 내 돈이고 자기는 투자는 모르니까 그저 아끼겠다고 얘기만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 집은 부산 시내 부동산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억짜리가 이제 6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역시나 집은 팔아야 내 돈이고 그 전에 오른 거 의미가 없다라고 위로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장인한테 미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구두쇠를 사는 사람이 맞벌이 20년간 일해서 3억으로 현금을 가지고 아파트 샀던 거고 2억을 현금을 따로 쥐고 있는 사람이 앉은 자리에 2억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넘게 보유했던 집이니까 작년 고점에 팔았으면 자기가 20년간 구두쇠질을 해서 모은 현금 2억을 한 큐에 벌 수 있었던 건데 그건 날려버렸던 거고 그러면서 역시나 현금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제 저는 영상에서 투자를 할 때는 심플한 게 최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계획도 심플한 게 최고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벌고 있고 얼마 쓰는지가 나오면 여유자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몇 년 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몇 년 일하고 싶은지를 넣어보면 앞으로 벌어들일 자금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0살인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150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용자금은 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00 빼기 150이 150이니까. 그리고 1년이면 18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50살 은퇴를 한다고 하면 30살에서 50살까지 20년이 남으니까 곱해보면 3억 6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퇴할 때 3억 6천을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심플하다고 했던 거는 이제 이 현금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계획과 맞춰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어떤 차를 끌고 싶은지, 결혼할지 말지 한다면 아이를 몇 명 낳을 거고, 문화생활을 얼마나 즐길 거고, 뭐 매년 여행을 얼마나 다니고 싶은지 그런 거 계산해보면 은퇴했을 때 가지고 되는 이 3억 6천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만은 부족한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그 차익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라면 재테크를 필수인 거죠. 불편한 지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돈이 많은 사람들, 직업이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재테크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잘 나간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일해서 번 돈이 가치가 있는 거고 주식이나 코인은 투기꾼들이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거를 많이 찾고 있고 저한테도 많은 걸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암에 걸린다거나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불의의 사태도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공유했던 자료인데 10명 중에 3.74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00명 중에 37명이 암 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최소한 여러분 집안에 암 환자는 통계적으로 한 명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거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적금 든 것밖에 없다. 그런데 40쯤에 암에 걸려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요새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발달장애 같은 게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출해야 되는 매달 지출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암에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당할 거고 가족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생긴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옛날 사고방식 버릴 수 없는 분들은 저의 영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돈을 벌려고 아동바동 거린 사람이고 그런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래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고 주식을 하면 위험해 코인은 실체 없는 그런 거니까 투기꾼들이 하는 거야 같은 생각하신다면 그냥 이 영상 끄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잘 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 좋겠죠. 여러분들보다 저는 훨씬 열심히 더 절실하게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제로 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되는 영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봅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죽는 순간도 그렇게 생각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착실하게 살았고 대학교로 나왔고 취업을 했고 대기업 정도 다녔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주식 같은 건 쳐다도 보지 않고 맞벌이를 하면서 전세를 살다가 은퇴할 무렵에 겨우 집을 한 채 샀고 그 사이 아이도 하나 낳았겠죠. 그러다가 은퇴 후 몇십 년간 연금 같은 걸 받고 살다가 이제 삶의 마지막이 맞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고 후회가 남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기업을 다니고 일 열심히 하고 빚 없이 집 한 채 사서 자식들이 물려줄 수 있으니까 여한이 없는 삶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나는 왜 그때 나의 꿈을 쫓아서 좀 더 도전적으로 살아보지 않았을까? 때로는 해외여행도 가면서 오로라도 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좋아하던 프리미어리그도 직관을 해보는 거고 뉴욕의 거리를 한번 여유있게 걸어보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후회가 들까 봐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CPI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CPI 같은 걸 우리가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급락이라고 일차원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나스닥을 보니까 CPI가 안 좋게 나와서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불나방처럼 고비율에 쇼트 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고 이 사람들 한 번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겠죠. 청산을 당했을 테니까. 투자를 할 때는 언제나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남들도 다 생각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CPI가 안 좋을 것 같네. 안 좋으면 떨어지겠지. 그러면 100배짜리 숏을 치는 게 좋겠다라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만약 투자가 이렇게 예측한 대로 변수 없이 흘러간다면 어떤 누가 바보처럼 고생을 하며 살겠습니까? 또 이 정도 예측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서점의 주식책들도 필요가 없는 거죠. 커뮤니티 몇 개 돌아다니면서 이슈 체크를 하고 사람들 얘기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다들 돈을 벌었겠죠.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위험한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새 영끌이들 못지않게 욕을 먹고 있는 게 카카오뱅크 직원입니다. 저는 영끌이들을 욕하고 싶지도 않고 카뱅 직원 욕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자기들이 자초한 거 아니냐. 자기들이 나댔으니까 응보를 받는 거다. 나대지 않았더라면 나는 동정해줬을 거라고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맹 직원을 욕을 하는 게 나는 살기 힘든데 저것들은 고액 연봉이고 잘 나가고 있는 거고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인생 망했다고 하니까 즐거워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나댔던 것에 대한 복수일 뿐이고 나대지 않았으면 정말 진심으로 걱정을 해줬을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는 2030년까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게 제 채널의 모토인 거고요. 저희 주변 사람들은 제가 부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 넌 언제가 될까 분명히 부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부자가 될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자로서의 격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생각이나 경험을 모두 공유할 생각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부자가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부자의 격을 갖추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격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이재용이라면 옆집 아저씨가 연끌을 해서 돈을 번 게 배가 아플까요? 아니면 연끌한 옆집 아저씨네 집이 폭락한 게 재밌을까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돈 벌어서 잘 됐네 아니면 힘든 시기니까 잘 버텨보세요 같은 정도로만 대하고 말았겠죠. 가뱅 이슈에 대해서도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부자라면 그 사람들이 빚을 내서 우리 사주를 샀건 폭망을 했건 배 아플 것도 없고 재밌을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카페에 가면 제가 사는 노원구 게시판에 급락한 아파트를 소개하면서 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봉구에 가서도 급락한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고 중랑구 게시판에 가서도 급락한 아파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시판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 급락한 물건 소개하면서 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글을 쓰더라고요. 당연히 급락이들은 그런 글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고요. 하지만 부자가 될 우리는 객관성을 갖춰야 합니다. 카카오뱅크 예를 들면 먼저 우리 사주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라고 하는 건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저렴하게 주식을 직원들이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회사원이 회사를 다니면서 목돈을 불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우리 사주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사주는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것 안 하면 바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더군다나 카카오는 작년까지 국민주식이었습니다. 15만 원이 넘어가면서 카카오를 안 사면 바보 된다는 분위기였고 이 카카오에 상장하는 카뱅은 엄청나게 핫 이슈였던 거죠. 물론 저는 카뱅 공모주 투자를 했지만 상장하자마자 팔았습니다. 시총이 너무 거품을 생각해서 팔았던 건데 그것과는 별개로 카뱅 직원 입장에서는 영끌에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카뱅 직원이라면 폭등한 주식시장에서 제일 인기인 게 카카오고 거기서 상장하는 카뱅 우리 사주에 참여를 안 하실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도 4억이니 8억이니 목돈을 넣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초반에는 폭등을 해줬습니다. 카뱅 직원이 나대는 응보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도 했는데 여러분이 카뱅 직원이고 연끌에서 8억을 넣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 돈이 20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자랑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제가 그렇게 돈을 벌었다 그러면 저는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 또 카톡 프로필에 온갖 곳에다가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뱅은 급락을 했죠. 그리고 카뱅 직원들 중에는 회사의 손실보상을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 가지고도 누카리엄 거리면서 카뱅 직원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호예수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보호예수라는 건 코인에도 있는 개념인데 초기 투자자는 저가의 종목을 매수했으니까 대신에 상장하자마자 자기 분량 풀어서 먹튀하지 못하게 가격을 폭락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보호예수 제도인데 카뱅 직원들도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1년의 보호예수에 물렸던 거고 그래서 폭락하는 동안에도 매매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임원들은 보호예수 상관없이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상장 초반에 물량 처분을 했다는 거죠. 직원이 연끌에서 8억 정도 넣을 수 있었다면 자산이 더 많은 임원은 못해도 2배만 넣어도 16억이었고 고점에 팔았으면 20억 넘게 차익을 남겼을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이 카뱅 직원이면 당연히 우리 사주를 했을 거고 당연히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12억을 벌었다가 1년 만에 원금이 반토막이 났다. 그거 대충 한 16억이 날아가 버렸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임원들은 보호 예수 없이 상장 초반에 차익 실현했다. 그로 인해서 카뱅 주가가 급락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사에다 책임지려고 말하지 않은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라면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저는 회사에다가 난리 쳤을 겁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지만 그래도 임원들이 고점을 팔아버리면 그런 관련된 기사가 뜨는 거고 그런 기사가 뜨게 되면 그러니까 임원이 주식을 팔았다는 건 엄청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뜨게 되면 주가는 폭락을 하는 거죠. 카뱅의 거품과는 별도로 임원 주식 처분도 분명히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카뱅 직원들을 욕하기 싫은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카뱅 직원이어서 똑같이 행동했을 거니까요.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의 결론은 투자는 위험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시기가 어떡하지 제가 모든 걸 다 공유를 할 테니까 당장 힘들고 답답해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현생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의 이슈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제가 부자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부자가 되는 길에 절대로 저는 혼자 가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